모호한 말로 시를 쓰는 것도 인간이고 그걸 해독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도 인간이다.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인간이고 기도문을 모아 책을 내는 것도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시라고 쓰고 있는 것도 인간이다. 내 유언은 이렇다. 사리를 찾으려고 뼈가루를 들쑤시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두고 고개를 갸웃하다 말다 하는 것도 인간일 거다. 이렇게 말이 끝없이 이어져야 인간인 거다. 죽을 수 없어 인간인 거고 죽어야 인간인 거다. 말을 쌓아야 인간인 거다. 말이 쌓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인간인 거고 말을 새긴 바위 앞에 서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야 인간인 거다. 너의 입술에서 떨어진 꽃잎 위에 집을 짓고 거기 내가 산다. 박덕규 시집 날 두고 가라에서 인간의 집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을 쌓아야 인간이고 말이 쌓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인간이라는 시인의 말은 마지막 행에 이르러 불꽃을 일으킵니다. 너의 입술에서 떨어진 꽃잎 위에 집을 짓고 거기 내가 산다는 말은 우리 삶의 이유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서 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박덕규 시인은 1980년 22살에 등단하여 1984년 첫 시집 아름다운 사냥을 내고 3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골목을 나는 나비를 출간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에 이른 올해 날 두고 가라라는 세 번째 시집을 상지했습니다. 생활의 속박 중에도 잊지 않고 시를 끝없이 길어올리는 시인의 의지에 새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황인숙 시인님과 박연준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은 황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DJ가 되고 싶었던 박연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은 황인숙 시인님은요,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데뷔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슬픔이 나를 깨운다.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여. 자명한 산책. 그리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못다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아무날이나 저녁 때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DJ가 되기를 소망하셨던 박연준 시인님은요.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데뷔하셨고요. 시집 속눈썹이 지르는 비명,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베누스 푸디카, 그리고 이번에 밤, 비, 뱀을 출간하셨습니다. 두 분 시집 나오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황인숙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집 낸 이후로 특별히 달라진 삶은 없고요. 생활이 뭐 일상은 똑같고 제가 예전에는 시집이 나오면
일정 분량을 우편으로 한꺼번에 보냈는데 네, 네. 언제부턴가 그것도 부담되는 일이다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잊어먹고 있고 싶지만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점조직 같이 하나하나 주느라고 따로따로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고 네. 그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거네요. 네. 그 황인숙 시인님 하면은 이 길냥이들을 보살펴 주시는 흔히 말하는 어떤 캣맘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정말 매일같이 그 수많은 길냥이들에게 밥과 물을 챙겨주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혹시 캣맘은 하지 못하더라도 캣맘에게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캣맘한테 사료비? 네. 사료비를? 사료비 혹은 사료 뭐 이렇게 아.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지원하고 싶으면 네. 제 개인 은행 계좌를 알려줄 수 있고요. 여기저기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커피 한 잔 덜 마시지 네. 싶게 그런 데 후원을 해도 좋겠죠. 저희가 이 지금 오늘 녹음 시간을 평소보다 일찍 당겨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빨리 녹음 마치고 우리 황인수 선생님께서 고양이 밥 주러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든 일정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박연준 시인님은 책 내고 근황이 좀 어떠세요? 아, 저도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근데 책을 낼 때마다 뭐 내고 나면 크게 달라지는 일은 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똑같이 뭐 마감 있는 거 마감 쳐내고 파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박연준 시인님은 그 에세이를 굉장히 다수 출간하셨잖아요. 그리고 독자의 큰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란이라든지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이런 에세이를 내셨는데 어떻게 시쓰기와 에세이 쓰기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어렵긴 한데 네. 에세이 산문 쓰는 거는 좀 노동같이 좀 끙끙거리면서 쓰고 네. 시는 노동 아닌 것처럼 끙끙거리며 쓰고 둘 다 쉽지 않군요. 그런데 저는 네. 만약에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걸 전제했을 때는 네. 시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산문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가 좋으시고요. 예, 이번 그 핀 시리즈 시집인데 이게 편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이 시들을 선별하는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황인숙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모아놓고 보니까 뭐가 조금 이렇게 간추려진 느낌이 드는 게 제 반려고양이들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 박연준 씨한테 다른 자리에서 말한 바 있지만 제가 고양이 밥을 벌써 10여 년 됐는데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고양이 시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삶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자연히 고양이에 대한 시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제 삶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들한테는 제가 마음은 안 그런데 잘 해주지를 못했거든요. 굉장히 사랑함에도 잘 못해줬어요. 네. 걔네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무슨 앨범 같이 모아져서 저는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돌보는 고양이 흩어져 있는 어떤 감정들을 요번에 한 자리에 모은 그런 의미가 있군요. 집의 고양이요. 집에 있는 고양이, 집에서 돌보는 고양이. 박연준 시인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집을 읽는 게
시편들이 이제 좀 적으니까 쉽게 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시가 이렇게 척척척 써지지 않아서 뭐 선별하고 말고 할 것은 없었고요. 그냥 부지런히 모아서 이거 23편 됐나?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도 한 편 쓰시고. 네네. 그래서 시를 그냥 좀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연준 씨는 네. 그러면 이 핀 시리즈 시 원고를 네. 따로 쓴 거야? 네네. 너무 좋겠다. 저도 발표했던 시들인데 이 시집을 목표로 계속 청탁을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부러운데. 황인숙 시인님 이번에 수록된 시 중에 계주를 끄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 사람은 왜 계주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계주를 끌고 있기 때문이지. 때로 그는 식당이나 어떤 공원 앞에서 발을 멈추고 발길을 돌리리. 계줄 끝에 개가 있거나 없거나 어딘가 한 조각이 오려져 나간 혹은 빗금이 그어진 풍경처럼 관리가 안 된 생의 민얼굴로 이런 작품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전에 비해서 부쩍 계주를 잡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상 소재, 어떤 현실에 맞닿아 있는 리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이런 게 속도감 있게 읽히는 리듬이 시 속에 집중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 시는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눈이 나빠서요. 네. 눈이 나쁜 게 애초에 시작인데 이 시와는 정반대라고 할까? 정작 실제로 개가 같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의 자세가 약간 개를 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거기서 착안한 건데 뭐 요즘 사람을 맹견으로부터 보호하자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뜨리자고 밖에 데리고 나갈 땐 개줄을 묶는 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닌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개줄이 그냥 그 개와 그 개 주인의 어떤 다 있는 끈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반려동물을 잃은 예. 그걸 주제로 썼어요. 예. 반려견을 잃은 마음. 예. 강아지가 있으면 식당에도 잘 편히 못 들어가고 네. 그리고 어디는 또 공원도 개 입장 금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떠올라서 넣어보고 그랬어요. 네.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반려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아래 기저에는 이렇게 끈을 쥐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예, 관계를 맺었다가 어느 한쪽이 상실되는 상태. 예, 그렇지만 그 끈은 아직도 놓지 못하는 어떤 뭐 부재하는 현존이라고 할까요? 부재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아쉬움, 글썽임, 서글픔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걸 쓰면서 의미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바라긴 했죠. 그렇죠. 예, 역시 작은 것을 말하시지만 네. 큰 의미를 담는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박연준 시인님의 시 의자 10개가 있는 창가 이렇게 잠시 보면요. 슬픔이 굳어 의자가 되었다. 누가 앉을래? 다리는 4개, 매달리는 상념은 20. 앞을 보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앉을 수 없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곤줄박이. 날아가다 힐끗 나를 보는 저 눈에다 씨앗을 심어야지. 슬픔을 쪽지는 비녀를 키워야지. 의자 10개가 있는 창가라는 시인데 박연준 시인만의 어떤 독특한 정서, 굉장히 약간 환상적이면서 또 특히 곤줄박이 있잖아요. 창밖으로 휙 지나가는 새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제가 잘 가는 카페에 갔는데 오전에 파주에 있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창가로 이렇게 일렬로 쭉 의자가 창가를 향해서 앉아 있는데 약간 이상한 느낌에 제가 우뚝 서서 멈춰 서서 의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의자가 저 앉으라고 있는 의자가 아니라 그냥 각각이 존재하는 객체로 보였다고 할까요? 그냥 그리고 의자가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앉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쟤네가 너무 골똘히 자기 심연에 빠져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 의자를 좀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하다가 창밖으로 새가 날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 새 보면서 예. 그냥 뭔가를 좀 허공에다 대고라도 심어야겠다. 그냥 비녀 같은 게 허공에 이렇게 제가 심어서 비녀 같은 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어느 날 의자가 너무 낯설게 보여서 네, 그렇게 쓴 시예요. 그렇죠.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왠지 이런 느낌이. 의자인데 의자가 아닌. 네. 예. 황인숙 선생님의 시를 감히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겠죠, 사실은. 근데 감히 한 단어로 좀 요약해 보자면 어떤 글썽임 혹은 울컥거림 어떤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저는 요번에 나온 아무 날이나 저녁 때에 보면 어쩐지 지난 여름 이 작품이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는 명랑이가 없었다. 그랬구나. 그랬네. 명랑이가 없었네. 라나 우리. 열 여름을 산 것 같은 지난 여름. 열 여름을 준 것 같은 어떤 이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약간 이게 좀 진짜 글썽거리고 울컥거리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 시집에서는 이전의 시집과 어떤 달라진 부분이나 변화된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아마 특별히는 없을 거예요. 특별히는 없는데 뭐 시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장르이긴 하지만 이번 시집이 특히 더 그렇지 않나 싶네요. 근데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상상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네. 박연준 시인님의 시들은 어떤 파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지 어떤 깨끗한 물컵 안에 푸른색 잉크가 똑 떨어져서 이렇게 조용히 퍼지는 느낌의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핀 시리즈 시집에서 이전 시집과 달라진 것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는지요?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은 세 번째 시집 베누스 푸디카 할 때 그 시집을 묶으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뭐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달라지는 걸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느리게 시간 안에서 그냥 제가 변하면서 시도 변하게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워낙 첫 시집, 두 번째 시집에 시들이 좀 강하고 고조된 목소리 그리고 좀 제 시 불편하다고 못 읽겠다는 독자들도 꽤 많았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좀 호흡이 느려지고 약간 말할 때 고음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어떤 감정의 여유 이런 게 없어서 좀 강하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도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힘도 저절로 빠져서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느슨하게 풀려 있다고 할까요? 예전에 너무 쪼여 있어서 제가 그래서 좀 시 쓸 때 말의 어떤 리듬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좀 순해졌어요. 네. 미끄럼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높이 있다가 흘러내려와서. 네. 그 죽을 때 얘긴데. 죽을 때 미끄럼틀 아래에서 죽는다는 얘긴데. 네. 벌써. 네. 시집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어떤 이 시집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나 할까요?
이번 시집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황현숙 선생님. 마지막에 실린 시 제목인 결락. 네. 결락감. 그게 키워드일 듯 싶네요. 결락 그 한 단어가 이 시집을 이해하는데 제 생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박윤주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키워드가 여기 제목에 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제목을 참 이렇게 이야. 짓길 잘했다는 생각이. 밤비뱀. 네, 이 시집에 뭐 이 밤비뱀이 시어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이거를 그 씻을 때 내 얼굴에 밤비뱀이 내린다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씻을 때 어둑해지고 못생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못생긴 얼굴이 시에선 또 좋을 수 있으니까. 나는 시 쓸 때 예뻐지는 것 같은데. 진짜요, 선생님? 그래서 내가 점점 실제로 못생겨진 게 시를 안 써서. 시 쓰면 예뻐져. 그거는 그런 연준 거예요. 씨가 네. 착각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어둑한 밤비뱀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셋을 약간 어둑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밤비뱀 이거를 발음하면서 네.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 네. 방비행이라고 있거든요. 방비행. 마치 그 도시도 떠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저는 모르는 도시지만. 근데 네. 밤이랑 비가 펴서 뱀이 되는 것 같아. 밤에 네, 네. 이가 하면 뱀이잖아. 그러네요, 선생님. 밤에 이. 야. 선생님이 저도 몰랐는데. 예. 그치? 그냥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긴 했는데 그런 조합이 있는 줄은. 이야. 그러네요. 그러면 한번 박연준 시인님의 네. 시 밤의 식물원 네. 이 구절을 네. 그 박연준 시인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네. 여기 밤비뱀이 나오니까. 네네. 네. 식물은 물결치는 밤의 머리카락. 묶을 수 없다. 목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작고 굵은 것을 잉태해. 밤이 말한다. 비탈길을 타고 도망가. 뱀이 말한다. 모든 것에 스민 후 재빨리 사라지렴. 비가 말한다. 씻을 때 내 얼굴엔 밤비 뱀이 내리고 층층나무 11그루 사이를 옮겨다니며 숨는 사람. 가느다래지느라 서 있을 필요도 없는 밤, 비, 뱀. 이거 굉장히 좋아요. 밤과 비와 뱀의 이미지가 사실은 이제 여러 시편에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네 번째 시집이잖아요. 네. 작품들을 보니까 어떤 예리한 감각 뒤에 숨어 있는 온기가 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가느다란 카나리아의 다리 이렇게 만지면 따뜻할 것 같은 느낌. 네. 이번 시집은 어떤 투명과 불투명이 어떤 묘하게 섞이는 지점들의 눈길이 갔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과 불투명. 글쎄요. 뭐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다 섞여 있겠죠. 네네. 네. 그 어떻게 제목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제목은 그냥 고민을 좀 했었는데 원래 밤의 식물원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 식물원에 대한 시집 제목들이 몇 개 또 있고 있죠. 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이 밤에 식물원을 가더라고요. 그 북한 김정은이 그 얼마 전에 그래서 김정은을 이길 수 없겠다. 그 밤의 식물원을 탐사한 그래서 밤비뱀으로 정했습니다. 네. 네. 아니 황인숙 선생님은 이 아무날이나 저녁 때 제목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그 아무날이나 저녁 때라는 시에는 어떤 심드렁함, 일부러 힘을 주지 않고 무료함. 근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인데 아무튼 편안히 너무 힘을 안 주고 써서 이래도 되나 싶게 쓴 시인데 근데 제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그 어느 시입 속의 어느 시에도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로 했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어쩐지 지난 여름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란이 나오거든요. 네, 라나가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라나 내 고향이었던 이 작품이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로 왠지 이 낭송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너는 작은 토막 울음소리를 내며 순식간 몸을 감췄지. 숨바꼭질을 하며 졸음은 쏟아지고 잠은 오지 않았지. 그건 동트기 전이었지. 우연히 나는 보았지. 두 집 지붕 너머 긴 담장 위로 고단한 밤처럼 내가 걷는 것을. 그 담장에는 접근 금지 경고판이 붙어 있지. 너는 잠깐 멈춰 내 쪽을 흘깃 보았지. 잠깐 비칠거리는 듯도 보였지. 너는 너무도 고적해 보였지. 오, 그러나 개하학을 구현하는 내 고양이의 몸이여. 마저 사뿐히 직선을 긋고 너는 순식간 소실됐지. 그 순간 사방에서 매미들이 울어댔지. 그 순간 날이 환해졌지.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지. 너는 넘어가 버렸지. 나를 초대할 수 없는 곳. 머나먼 거기서 너는 오는 거지. 너는 너무도 고적해 보였지. 나는 너무도 고적했지. 네, 감사합니다. 라나 내 고향이었던 박윤준 시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어디 산문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제목을 먼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이미 끝난. 제목으로 이미 네, 끝났다. 시작하기 전에 제목에서 끝난 시죠. 이 어떤 저기 반짝하는 소실의 순간 전후를 굉장히 고적하게 묘사한 글인데 왠지 짠하고 찡한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이 시에 대한 얘기 뒷얘기 좀 들려주시죠. 라나가 한 7, 8 원령 됐을 때 그때 제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전까지 너무너무 평화로웠던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어디론가 보냈어요. 근데 사실 라나랑 같이 태어난 근데 어쩐지 오빠 같은 올블랙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저를 좀 따르던 애였는데 끝으로 걔가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친 듯이 그땐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서 고양이를 잘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래갖고 양주인가 어디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찾아갔는데 좁은 철창이 4단 5단으로 사방벽에 이렇게 둘러싸인데 이런 온갖 고양이들이 있는데 밥도 먹지 않고 막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약하기 때문에 눈이 붓고 감기거든요. 그런 고양이들이 천지라서 그리고 우리 집 주소로 된 데에선 찾아올 수 있는 애는 라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아무튼 이리저리 해서 저희 집에 제 방에 굉장히 좁은 방이었는데 거기 둘이 있었는데 둘이 서로 무서워하면서 있었죠. 근데 웬일인지 얘가 문을 열어놔도 밖으로 안 나갔어요. 밖으로 안 나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나 보다 했는데 그때 제가 집에 인터넷도 없고 그럴 때였는데 밤중 2시쯤 어디 원고 보낼 때가 있어서 PC방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2시간쯤 후에 왔는데 근데 제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고양이를 몰라갖고 방심한 거죠. 음악은
완전히 동네가 떠나가라 틀어놓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있었고 그전에는 물론 제가 외출할 때 문을 닫아놨었죠. 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라나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한 2달 동안 집을 나갔는데 밤에 한 11시쯤 10시쯤 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화장실까지 쓰고 그리고 갔는데 얘를 그 동물구조표에서 데리고 올 때 그때 한 20만 원인가 그걸 임시로 이렇게 냈어야 됐어요. 네. 얘를 중성화 수술을 시켰다는 무슨 증명서를 보내주면 그걸 도로 준다고. 굉장히 순한 애인데 야생 애니까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칠까 봐 가죽 장갑을 낀 채로 올가미로 애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얘를 밤 11시가 다 돼서 야간 병원 찾아갔고 중성화 수술 맡길 때도 그 의사가 겁을 내서 얘를 올가미로 또 해갖고 내릴 때 얘가 제 다리에 달려 들어갔고 굉장히 두꺼운 청바지인데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피도 철철 났었죠. 근데 아무튼 내가 집에서 보호도 못해줄 애면서 저는 그때 라나를 아주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 집에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밥만 먹고 그냥 가는 거죠. 어딘지 모를 대로. 그럴 때 그러고 새벽 한 4시쯤 되면 4시, 5시 요때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다가 확실하게 가는 게 5시쯤 가는 거죠. 내가 보호도 못해줄 애를 그 공포, 그 고통을 주면서 중성화 수술도 시켰구나 하는 이런저런 고양이 얘기만 하면 너무 얘기가 많고 적당히 예. 그때 얘기인데 흡사 잘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라나라는 고양이가 내가 키우던 고양이였는데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저는 이제 제 라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제 손을 벗어난 라나라고 생각했죠. 네. 그런 또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군요. 예. 근데 그리고 2달 후에 또 굉장히 길게 이거는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저런 네. 사연으로 얘를 붙잡았어요. 네. 집에 들어온 애를. 그 황인숙 시인님은 총 8권의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선생님 시집을 읽으면서 그 강렬한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하거나 표현해 보자면 그 선생님의 어떤 시선이 어떤 허술한 사람들 혹은 사물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을 포착해서 감성적으로 파고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묘사하다가 불쑥 독백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 시에 젖어들게 만든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연준 시인님은 황인숙 선생님 시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술한 듯 사람들, 사물들 이건 모르겠는데 허술한 듯 선생님이 언수를 하다가 네네. 독설처럼 날카롭고 비수가 있어요. 예. 이 심드렁한 말에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예전에 산문 시작할 때 선생님 산문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교본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힘을 빼고 재미있게 얘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봤던 네. 또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차기작에 대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시가 나왔지만 또 머릿속이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시작들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차기작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자꾸 연준이 완전 시험 보는 기분이겠다. 연준이한테 제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아니요, 저는
아, 근데 나는 아무튼 공부 안 해왔으니 지금 물어봐도 연준이 잘. 그러면 그거 한번 할까요? 미안하고. 예. 아이 몰라. 지금은 박연준 시에 대해서 한마디. 저는 연준이 시집을 제일 처음 본 게 그 제목 뭐지?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정확한가? 네, 그 두 번째 시집입니다. 네. 그거 봤는데 막 진짜 제목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왠지. 네네. 그래갖고 이 친구 시 참 잘 쓰네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네. 네.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처제. 네. 네. 다음에 쉼표가 있어야 돼요. 예, 처제 다음 쉼표. 맞아. 라고가 아니고 하고. 하고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지금. 처제 하고 불렀다. 네네. 예. 근데 사람들이 뭐 족보가 어떻게 되냐 막 모르는 분들은 또 아니 근데 재미로 또 네. 그거를 네. 맘대로 이렇게 해석해갖고 족보를 이렇게 네. 해보면 되게 재밌어. 아침 드라마 막 이렇게. 막장 드라마. 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예,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선생님 차기작에 대한 말씀은 있으세요? 아니면? 차기작 제 소망은 네. 늦어도 2년 후에는 다음 시집을 내는 건데 근데 소망만 그렇지 하여튼 이런저런 아무튼을 한 1000번은 하네. 이런저런 이유 혹은 핑계로 시를 잘 못 쓰겠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시 한 편 썼다. 오늘 아침에도 시 한 편 썼다는 거는 한 몇 달 만에 썼는데 어제도 한 편 썼기에 하는 말인데 진짜 억지로라도 써야지 이젠 써지나 억지로 강제로 싶은 게요. 어느 개간지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전화로 이번에 못 주면 다음 호에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그냥 메일로 청탁서를 보내고 제가 별 대꾸가 없으니 이번 호에 오려니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머리가 터질라 그러고 미칠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줘야 됐거든요. 네. 줘야 됐는데 정말 이번에야말로 진짜 못 주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래갖고 써졌어.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나도 끝장인가 했는데 아무튼 뭐라도 써서 너무너무 좋아.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박연주님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뭐 먼 계획을 모르시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곡차곡 쌓아서 또 시집을 내는 날이 있겠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제 시를 마감 때문에 붙들고 그래, 있는데 마감 되게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마감이 없으면 또 시를 이렇게 옆에 두고 잡문을 쓰게 되니까 근데 시 쓰면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말씀이 뭔지 알거든요. 그 뭐 시를 한 편 쓴 것과 다른 것들을 한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부자된 듯한 느낌? 맞아. 그래서 그 마음 저도 알고 저는 요즘에 작은 돼지가 작은 고기가 되는 일에 대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돼지가 작은 고기가 되어 달구지를 타고 가는 일 뭐 그런 거 쓰고 어제 썼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시인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인숙 선생님 먼저 낭독해 주실게요. 사랑은 죽은 이빨 가족의 초상 키 작은 자야 키 작은 자야 사랑이 뭘까 자왈 그게 뭐든 나는 미끄럼틀 아래에서 배웠네 내려오는 것들에게 치이고 차이면서 270만 원을 10달 동안 갚고 당신은 새 이빨을 가졌지. 튼튼한 사랑. 나를 사용하렴. 오래된 이빨이 수군되면 새 이빨은 휘둥그레진다.
쟤들이 우리보다 낫네. 쟤들이 우리보다 잘해.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았지. 내가 준 만큼 돌려주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며 사랑 같은 건 들고 있기 난감하니까 던지는 거지. 포커 테이블에서처럼 던지며 키우는 거지. 사랑받고 욕망 더, 날씨 받고 세월 더. 당신 쥐고 도망가려던 게 뭐였을까? 부러진 이 네 조각을 어떻게 했어? 변기 뚜껑 위에 올려두었어. 바보야, 지붕 위로 던져야지. 없었어, 시간도 지붕도. 하긴 죽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주 많이 필요하니까. 때때로 나는 죽은 이와 대화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의 목록에 들어간 이후. 네. 황인숙 선생님께서 박윤준 시집 밤, 비, 뱀에 수록된 사랑은 죽은 이빨, 가족의 초상을 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시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박윤준 씨는 아직 그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를 보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이식해야 되는 그 슬픔을. 근데 연준 씨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가족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가슴이 쓰릿해요. 네. 짠하달까? 그렇죠. 뭐 명랑 가족을 묘사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에 나오는 가족들은 뭔가 회한 슬픔이랄지 이런 건데. 네. 그럼 이번에는 박윤준 시인의 낭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황인숙 선생님 그 슬픔의 레미콘이라는 제목의 시를 이번 그 시집 아무 날이나 저녁 때에 실린 시를 골랐습니다. 슬픔의 레미콘. 슬픔 반 남은 거 판매함. 포장해 드립니다. 직립 원인이 미소 띠고 엉거주춤 팻말을 들고 있다. 한들한들 꽃 피운 코스모스들. 집단처럼 쓰러져 있는 지방도로 길섭. 막무가내로 바람 불고 온 하늘이 거대한 물고기. 비늘 같은 구름으로 촘촘히 덮여 있다. 저 하늘 포장하고 남은 반. 네. 읽어주신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저는 이 황인숙 선생님이 슬픔을 얘기할 때 좋아요. 슬픔을 얘기할 때 엄살이 없는데 네. 읽는 사람은 이렇게 좀 수그리고 싶어지게 만드는 웅크리고. 예전에 그 슬픔이 나를 깨운다라는 그게 선생님 어느 시집이죠? 되게 옛날 시집 같은데. 그 시집 제목도 네. 슬픔이 나를 깨운다. 네, 죄송합니다. 슬픔이 나를 깨운다라는 네, 되게 시. 오래전 그 시에서부터 저는 슬픔을 어떻게 이렇게 의인화하는데 알겠지? 내가 알게끔 쓰실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슬픔을 가장 잘 쓰는 시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시 한 편을 통해서 그 황인숙 선생님의 시세계를 또 한꺼번에 또 끄집어내는 예전에 저희 선생님은 네.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또 그러시구나. 제가 그래서 또 역시 잘하시는구나.
공부를 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먼저 황인숙 시인님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새소리네요. 와, 뭐 봄에 우는 새소리인가요, 이게? 제가 이 새소리를 검은 등 뻐꾸기 네, 이 새소리를 들은 게 늦봄이거나 초여름인 것 같아요. 제 집에서 들었는데 저희 집이 남산 아래에 있어서 네. 그런지 처음 듣는 새소리였는데 새소리라기보다 누군가 묘한 목소리로 공중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 형체를 가진 거는 공포를 일으킨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약간 으시시했어요. 으시시해서 인터넷에 그게 뭘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뜻밖에도 쉽게 이 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원래 이런 소리로 우는 새가 있다는 걸 아니까 새 소리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 음조가 있어요. 무슨 진짜 팝송 한 구절 같기도 하고. 검은 등 뻐꾸기요? 예, 검은 등 뻐꾸기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덕분에 들었습니다. 박윤준 시인님의 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특징은 합쳐야 50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두 개 합쳐서 25집이고요. 100집이 보시면 8, 12, 13, 14, 네, 제가 이제까지 지난 2년 동안 여러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소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선생님 황인 선생님이 지금 네. 안 들리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데 바둑 방송에서 나온 소리 같은데 개가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 바둑 TV를 되게 자주 틀어놓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를 갖고 오라고 생각해보는 와중에 근데 불면증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바둑 채널을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요. 정말 잠이 잘 오고요. 바둑 그냥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이제 바둑 두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보면서 해설을 해주는데 크게 막 소리를 칠 장면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잠깐 이게 바둑돌 내려놓는 소리 그렇죠,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여백이 많아요. 말 중에. 여기 두는 걸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밤에 잠 안 올 때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많이 틀어놓는 방송이고 그래서 저는 바둑을 모르는데 용어를 다 알아요. 뭐 꼬부리기, 뭐 단수 쳐야 된다. 뭐 이걸 하도 들으니까 아예 모르는데 바둑 용어와 바둑 기사들 순위 이런 걸 다 알아요. 네. 대단한데. 역시 독특합니다, 박윤진 씨. 네,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해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네. 바둑 채널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둑 홍보대사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바둑 근데 1도 몰라서. 예.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황인수 선생님. 예, 박연준 씨랑 같이 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윤준 씨. 네, 저도 황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한국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황인숙, 박윤준 시인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웹진 특집입니다. 문장 웹진의 노태훈 선생님, 비유의 김지은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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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번 읽는 노태훈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민의 동료 김지은입니다. 네. 2번 읽는 노태훈 선생님은요. 2013년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부분으로 데뷔하셨고요. 문장 웹진뿐만 아니라 자음과 모음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활발한 평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지은 선생님은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아로 데뷔하셨고요. 저서로는 달려라 그림책 버스,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이토록 어여쁜 그림책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문장 웹진 비유, 이게 지금 문학 관련된 웹진들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장 웹진과 비유를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태훈 선생님부터. 네, 문장 웹진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5년 4월에 창간을 해서 월간으로 운영하는 이제 웹 문예지입니다. 지금같이 사실은 웹 지면이 활성화되기 전에 선구적으로 지면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사이버 문학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사이버라는 말이 조금 촌스러운 말이 되어버렸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적인 첨단 어떤 네. 외부로 발행되는 문예지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요. 네. 전통적인 문예지의 방식과 흡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 소설이나 비평 등이 고루고루 실리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기획들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시인이신 김성규 선생님하고 소설가이신 백수린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한 번씩 해서 이제 앞으로의 뭐 운영 같은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청년간사라는 이름으로 네. 또 젊은 시인이신 정다연 시인님하고 또 임국용 소설가 이렇게 두 분도 같이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청년 간사. 네. 그것도 재밌는, 전에는 없었던 제도인데요. 그죠? 네. 김지은 선생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비유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희문학 창작촌을 모태로 만들어진 웹진이에요. 네. 그래서 2018년 1월에 첫 호가 이제 올라왔고 지금 2019년 12월에 24호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좀 그 올라가는 틀이나 시스템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이제 뭐 몇 월 며칠에 몇 호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엔 좀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많이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비유가 그 일반적으로 시, 소설, 뭐 동화, 동시 등등 산문을 실는 코너는 쓰다라는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쓰다. 그리고 이제 하다라는 코너를 두어서 실제로 저희가 좀 더 문학과 이제 다른 어떤 장르 또는 다른 방향의 어떤 활동들하고의 협업이나 뭐 새로운 출고, 실험 이런 걸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묻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코너를 두고 있는데 그 묻다 창을 통해서는 뭐 잡지들의 어떤 움직임을 같이 살펴본다든지 네. 또 공동체로서 이제 문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뭐 알아본다든지 하는 식의 독립 키워드들이 있어서요. 그 묻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그 확장된 문학 실험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편집위원으로 고영직 선생님이 편집위원장으로 계시고요. 그 장은정 평론가, 황현진 소설가, 김중일 시인, 김나영 평론가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이제 6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또 비유의 일을 도와주시는 현의준 씨, 김수아 씨, 양지수 씨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올라오는 원고의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 중에 하다나 묻다 쪽에 편집을 도와주시는 남지은 시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다 쪽에 편집을 도와주시는 건 김잔디 님이 하고 계세요. 네. 아우, 아주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아, 어떤 곳인지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이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그 본인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노태훈 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일단은 써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시골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시골이었다. 연년생 삼형제와 유년기를 보내고 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여러 종류로 까불고 노는데 무수한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대박의 꿈을 이루었지만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했다. 대학에 와서는 한 학기 만에 군대를 갔다. 그리고 내리 13년 가까이를 같은 학교, 같은 과, 같은 건물에서 지냈다.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대체 왜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멋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이유였던 것 같다. 시나 소설을 쓰면 단박에 드러나는 나의 미천이 비평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아는 척, 이해한 척, 또 복잡하고 어렵게 쓰면 뭔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그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들킨다는 걸 알게 되었다. 늘 성실한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평론가가 된 후 이제는 정말로 요령 부리지 말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보자 다짐했다. 발표되는 주요 문예지의 소설들을 부지런히 따라 읽는 일을 과업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해오고 있다. 언젠가는 또 한 번쯤은 정말로 멋있는 글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네, 이상. 뒤에서 조혜진 PD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흡족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고향이 경남 산청이에요. 네. 감? 꽃감으로 유명한 곳인가요? 꽃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유명한 건 사실 꽃감은 상주가 사실 유명하긴 한데 네. 아마 산청은 이제 네. 그 지리산의 네. 꼭대기엔 천왕봉이 있어서 그렇죠. 지리산 그게 조금 부분이죠. 유명하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럴 때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배울 때는 고령토라고 배웠거든요. 네, 고령토. 근데 그게 뭔지 저 아직도 잘 모르고 지금은 도자기 만든 흙. 네. 지금은 그 동의보감촌이라고 네. 한약재 축제가 유명합니다. 맞아요. 한약재. 연년생 삼형제. 어떻게 좀 성장하면서 좀 많이 싸웠던 편인가요? 아니면 서로 우애가 좀 돈독했나요? 많이 싸웠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장남이고 남동생 2명하고 이제 시골이니까 또 어릴 때 그 3명이서 계속 같이 놀았는데 네. 사람이 놀 때는 짝수여야 된다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홀수여서 늘 한 명은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농담인데 그 삼형제잖아요. 네. 삼형제를 기른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지옥을 다 봤기 때문에. 어떠셨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질문 요즘 또 그 삼형제를 키웠다 그러면 네. 이렇게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육아가 아닐 텐데 막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셨대요. 막 애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뭐 나는 괜찮았다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천국이 아니고 그냥 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렇죠. 신이죠. 네. 네.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읽는 것을 과업이자 의무로 네. 삼고 있다라는 구절이 특히 인상적인데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소개할 때도 2번 읽는 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평론가가 되고 나서 이제 나는 이 일을 이제 일종의 직업으로 삼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떤 자리에서 모 선생님이 이제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 꼰대스러운 어떤 조언이었는데 그때는 그렇지. 문학을 읽고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심히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 문학이 아무래도 보통 단편 문예지 중심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계속 쭉 따라 읽어온 게 벌써 뭐 한 7년,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지은님의 나의 연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를 쓰면서 시작했지만 평론을 쓰면서 살고 있다. 평론을 쓸 때면 나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독자라고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책 안의 감정을 건져내는 감정의 보존가이자 글 안에 파묻힌 질문의 발견가라고 여기면서 책을 읽는다. 평론가는 작가와 글을 보여준 사이가 된다. 수많은 익명의 독자 틈에서 몇 안 되는 작가가 이름을 아는 독자다. 남에게 글을 보여주고 나면 누구나 다 내준 것 같은 횡한 기분이 드는데 작가는 작품을 탈고하고 책을 내놓으면서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평론을 쓰면서 나는 그 허전한 기분에 의미 있는 답장을 쓰려고 노력한다. 작가는 답장이 없는 글을 쓰면서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접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강물에 떠나보내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다. 강 건너편에 서 있는 평론가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정직한 조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평론가의 말이 틀린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작가조차도 알 수 없는 이야기이거나 하나마나 한 이야기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살 무렵에 고속도로에 바짝 붙은 집에 살았다. 누우면 두 발바닥이 차가운 벽에 닿는 작은 방. 창문으로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처음에는 찻소리에 잠들 수 없었는데 여기가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잠이 왔다. 지금 저렇게 달리는 차들이 몇 시간 뒤 도착할 곳을 떠올리면 그 방은 김이 오르는 찐빵이 있는 훈훈한 공간이 되었다. 평론가로서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새 동화를 읽는 일은 낯선 방에 누워 질주하는 차 소리를 듣는 것처럼 힘들다. 이야기는 다 다른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한꺼번에 달려오며 그것을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놓친다는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웅웅거리는 찻소리처럼 처음에는 책 속의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리는 작품도 많다. 그럴 때면 지금 이 작품이 달려가고 있는 곳을 상상한다. 어디에서 떠나왔고 어디를 거쳐온 작품인지 찾아본다. 그러다 보면 작품에 숨을 불어넣게 되고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네. 김진 선생님 나의 연대기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치유받고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노태훈 평론가님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들으면서 저도 이제 평론가라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쓰신 글 연대기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혹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아예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생각들, 고민들을 하시면서 여러 시기들을 거쳐오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작가라는 존재가 어떤 수신이 넘는 발신자라면은 평론가라는 역할이 의미 있는 답신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역시 이래서 평론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살 무렵에 그 고속도로와 면한 작은 방. 지금도 가끔 생각나신? 그럼요. 네. 그 방에서 많은 꿈을 꾸셨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이제 동화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네. 그 이제 동화를 쓰면서 시작하셨고 지금은 평론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런 말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인데 그 당시에 쓴 동화를 지금 평론가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적게 썼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웹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 작년에 이제 시작된 잡지예요. 문예 잡지. 네네. 예. 웹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비유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웹진은 독자를 만나는 과정이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우리 책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구름 위에서 작업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과연 이 웹진이 어떤 모양이 될지를 다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저희가 막 제목을 지을 때부터 네. 제목 짓는 것만 회의를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잡지 제호를 이거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얘기 가지고도 막 지우고 뭐 붙이고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비유라는 말을 누가 비상시 유리 깨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들으면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비와 유 사이에 숨어 있는 어떤 말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24호까지 오면서 네.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이런 어떤 손에 잡히는 공간이 온라인 상에 있구나라는 걸 저희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하기야 이 웹진은 그 오프라인 문예지와 달리 얼마나 팔렸는지 뭐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조회수라는 게 있긴 한데 예. 이제 저희는 뭐 그것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이제 뭐 메일로 또 보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냥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많이 봐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판매량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회수 부담도 상당합니다. 가끔 네. 정말 이렇게 흥미로운 그 화제가 되는 글이 올라올 때면 그 눈에 띄게 조회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저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적어놓습니다. 네. 그 2018년 1월호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24호가 됐는데 몇 호서부터 조회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이 어떻든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내는 뭐 무슨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 정체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초반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꾸준히 비유와 함께 작업을 해왔던 많은 작가들이 그렇죠. 있고 또 독자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는 그 이른바 문단이라는 뭐 등단, 비등단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신인, 기성 이런 구분들에 좀 도전하는 것을 저희가 정신으로 삼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양력을 기술하거나 네. 할 때도 이제 뭐 일반적인 양력 기술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네. 독자는 이 작가가 기성인지 신인인지 또는 미등단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작품만 만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시도들이 초반에는 그래서 더 주목받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뭐 저희가 막 너무 좋아하면서 적어놓은 노출수를 봤더니 뭐 네. 1931회가 노출된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글은 아니죠. 네. 농담이고요. 이 비유는 그 양력에 뭐 몇 년도 어디 등단 무슨 상 수상 이런 계급장을 다 떼고 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작가 후기적인 짧게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해시태그를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고하시는 여러 필자분들이 스스로가 해시태그를 붙여서 이 분류에 직접 참여하고요. 나중에는 이런 해시태그들의 어떤 낱말산이 이 2018년부터의 시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재미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장 웹진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문장 웹진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되는 지면이고 또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작가나 특정 부류나 또 특정 주제로 너무 쏠리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면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또 작가분들, 시인분들을 이제 그 작품을 받을 때도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네. 그렇게 이제 받도록 그 고르게 좀 분배하는 게 제일 저희는
회의할 때마다 그 논의거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뭐 이분이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이분의 작품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뭐 한 1, 2년 사이에 문장협진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다른 또 아직 작품 발표 기회가 좀 적은 분들한테 또 우선적으로 네.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배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그게 맞아요. 이제 제일 신경이 쓰이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혹시 생각보다 이분한테 너무 많은 뭔가 기회를 드리는 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날까봐 그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일단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기회의 균등성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조금 그늘진 작가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네.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시민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지면을 좀 한 번씩은 다 드려보자는 취지로 여러 기획도 하기도 했었고 또 중견 작가이시지만 또 중견 작가분들이 많이 소외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청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또 어떤 저간의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는 잘 안 보이시는 작품 활동이 뜸한 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한번 연락을 드려보고 작품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3가지를 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기 김진우 선생님. 네, 저는 하다 쓰다 묻다라고 하겠습니다. 와, 아주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다 쓰다 묻다. 네, 노태우님. 또 김지은 선생님께서 너무 멋있는 걸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질문이 너무 고민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으로 하자니 이제 뭐 3가지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제가 이것들이 있을 때 제일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 싶은 거 3가지인데 하나가 일단은 그냥 책이고요. 네. 그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이고 또 들어가면 한국 문학이 저한테는 제일 흥미로운 책이긴 하지만 어떤 책이어도 책이 있으면 그래도 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의 또 취미 중에 하나인 또 그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리고 노래방 이렇게 3개를 하겠습니다. 네. 노래나 음악 말고 노래방으로 꼭 하겠습니다. 참 노태우 선생님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2부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